예, 반갑습니다. 에트리 인공지능연구소 소장 이용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와 미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오픈소스 테크데이인데 약간은 뭐 방향이 다른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인공지능 기술을 아마 여기서 연구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많은 부분이 지금 공개되고 오픈소스 커뮤니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의 말씀도 같이 좀 드리려고 합니다. 순서는 이제 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요 내용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전반적인 전 세계의 접근 방법 트렌드는 어떠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 발전 방향에서는 기술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어느 방향으로 앞으로 진화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연구 방향 및 고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조금 벗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전통적으로 ICT 강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ICT 산업이 고속 성장을 지속해 왔고 또 국가의 주력 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해 왔죠. 그래서 2000년대 주로 이제 ICT 산업에 의해서 주도되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한 2010년 이후부터는 성장이 좀 정체되기 시작을 하고요. 고용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 약간 샌드위치가 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 새로운 이제 어떤 그 돌파구를 찾는 그런 시대로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ICT 기술의 세대를 좀 나눠 보면 90년대인 디지털 시대, 그 다음에 초고속 인터넷 시대,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여러분들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이제 스마트 시대. 그리고 이제 2020년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AI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손정희 회장이 2019년에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 다시 말해서 그만큼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도 완전히 극복을 못하고 겪고 있는 지금 코로나 시대, 이 시대도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 코로나를 보통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기는 한자로 볼 때 위험, 기회를 다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과연 위험에 빠졌는가 기회를 잘 살렸는가 이거는 뭐 평가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한국이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 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저변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ICT 기술, AI 기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잘 활용이 되었죠. 여러분들 다 아마 겪어보신 일일 텐데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거를 IT 기술을 이용을 해서 예약제도, 그다음에 배포 이런 것들을 컨트롤했고 백신 접종도 마찬가지였죠. 굉장히 발빠르게 잘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뉴딜이라는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많은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을 하면서 또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했죠. 자, 이 코로나 이후 시대는 우리가 이제 완전 디지털 시대, 디지털 전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디지털이라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왔지만 도대체 이 디지털 시대가 뭔가라는 거는 각자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일단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일하고 얘기하는 이제 모든 생활 공간이 디지털화되고 음식, 물건을 만들고 거래하는 방식, 심지어 이제 돈의 형태, 지불 이런 금융 분야까지 다 디지털화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화라는 거는
기존에는 우리가 다루는 여러 가지 정보들, 거기에 영상 정보도 있을 거고 음성 정보도 있을 거고 금융 정보 같은 데이터 정보도 있을 거고 공장에서 나오는 센서 정보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각각 다른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뤄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다는 얘기는 그 신호의 원신호의 형태에 상관없이 그게 0과 1로 표현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런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다룰 수 있고 이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면 이런 것들이 융합돼서 하나의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고 하나로 통합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디지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큰 변혁이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세상은 그런 AI나 소프트웨어에서 잘 컨트롤되고 제어할 수 있고 정제될 수 있고 이제 이런 세계가 온다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디지털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기술로는 무인화, 원격화, 데이터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이 디지털 전환을 넘어서서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제 현실과 가상이 구분이 없는 디지털 라이프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세계를 대표하는 블록체인, 메타버스, 그 다음에 확장 현실, 그 다음에 요즘엔 디지털 자아라는 얘기까지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런 하나하나의 기술 분야의 저변에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당초 어떤 그 뭐 전자공학 또는 컴퓨터공학, ICT 기술의 한 분야로서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이나 물리 같은 어떤 기반 기술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공지능 기술은 전 분야에 스며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또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디지털 플랫폼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인공지능 분야도 굉장히 오픈 소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앞서 뭐 원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 디지털 전환의 대세는 사실은 독자 개발로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이런 오픈 소스를 통한 개방형 협력의 개발 방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2%가 이 오픈 소스가 디지털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여기 보시면 이제 포레스트 리포트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고요. 당연히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전환이 이 오픈 소스에 의해서 가속화된다는 얘기죠. 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EU 같은 경우도 오픈 소스 전략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공공 분야 소프트 20% 이상을 오픈 소스화한다. 그리고 중국도 이 자체적인 공식 오픈 소스 개발 플랫폼인 기티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타입니다. 이게 오픈 아이입니다. 오픈 AI가 아니고. 자,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 기술을 우리나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중요성은 다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공지능의 1위인 나라는 당연히 이제 미국인데요. 민관 협력을 통한 산업과 사회혁신 증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면 인공지능의 기술 개발, 산업 이런 쪽이 지금 다 민간 주도로 거의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원이 그다지 필요 없는 그런 생태계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이 빠른 추격자로서 떠오르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미국과는 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기술 개발, 정부 주도의 산업화,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정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축적 부분에서도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이제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사이즈나 관주도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런 나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를 오래 지속하다가 보니까
주로 이 사회 문제,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산업 쪽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이제 각 국가 간 공동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 전략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인공지능 국가 전략, 그리고 22년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같은 국가 주도의 정책들을 드라이브하고 있죠. 2019년에는 이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이 발표되고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이름으로 이제 크게 생태계, 그다음에 활용, 그다음에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한 100개 정도의 전략 목표를 도출을 해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것도 요 세부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 전면 개방과 활용, 인공지능 데이터 첨단 기술 활용을 통한 이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이것들이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이 분야에 대한 중요성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인공지능 기술 산업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매년 포브스에서 인공지능 기술 트렌드라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트렌드를 발표하는 데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 사례로 포브스 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2021년, 22년 두 해의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색깔로 이 약간 짙은 색은 2021년, 그리고 이제 파란 좀 밝은 색은 2022년 트렌드입니다. 보면 21년과 22년에 같이 뽑혀 있는 아이템들도 있고요. 조금 다른 측면들도 있어요. 몇 가지 좀 보시면 MLOps라는 얘기가 나오죠. MLOps.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떤 하나의 학문 분야, 기술 분야를 떠나서 이제 본격 활용되니까 인공지능을 생산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까지 그 오퍼레이션을 최적화하자.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우 코드, 노우 코드, 그 다음에 AI for Kids. 이게 인공지능을 이제 전문가들이 전유물이 아닌 일반인들도 아주 쉽게 쓸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측면의 관심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Advanced Pre-training Language Model, GPT-3라는 얘기는 아마 이쪽 전공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언론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의 빅 모델들, 이거는 2021년 그리고 2022년 해서 다 주요 트렌드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딥페이크 같은 이런 생성 모델들, 그 다음에 뭐 강화 학습, 멀티모달, 그 딥러닝의 바이어스를 제거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지금 트렌드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시사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인공지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격적인 실생에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손쉬운 이용이 상당히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거대 언어 모델, 이거는 제너럴한 AI, AGI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쪽으로 가기 위한 어떤 큰 징검다리로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가 다중감각으로 진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AI의 윤리성, 공정성, 이런 측면들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공지능 혁신 기업인데요. 이것도 뭐 패스트 컴퍼니라는 데서 혁신 기업을 뽑아놓은 걸 제가 이제 사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혁신 기업을 꼽는 매체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각각의 기업의 이름이고 요 뒤가 이 기업에서 하고 있는 거를 한 줄로 서머리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다 아실 필요가 없고요. 몇 가지만 좀 보시면 요 첫 번째 파차마라고 한 거는 이 카본 캡처를 프리딕팅 하는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 아마존 밀림이나 이런 데를 항공 촬영을 하면 그 녹지들이 어떻게 유지되고 훼손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앞으로의 이 탄소 캡처의 문제들이 어떻게 진행될 거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는 기업이에요. 로지칼리라는 기업은 가짜 뉴스를 자동으로 찾아내는데 이제 인공지능을
쓰고 있고요. 뭐 암 이런 데는 잘 아실 거고 월마트도 잘 아시죠? 이제 쇼핑, 스마트 쇼핑에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아래 보면 라이브 퍼슨 이런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이제 휴먼 에이전트를 교육시키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든지 그래머리 이거는 라이팅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이제 오류를 줄여주는 이런 것들. 이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인공지능이 안 쓰이는 데가 없다. 이게 혁신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기업도 물론 있지만 스타트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볼 때는 이 활용의 다양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융합 서비스를 통해서 혁신을 이끌어내는 기반 기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핵심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를 하면 사실 인공지능에 대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어떤 사람은 딥러닝 같은 알고리즘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회를 변혁시키는 패러다임의 측면에서 인공지능을 보기도 하죠. 우리가 그 알파고 대국 여러분들 다 아시는 요 알파고 대국이라는 것을 하나의 사례로 보면 요 알파고 대국을 이끈 알파고라는 것이 사실은 주인공입니다. 이거는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이용한 딥마인드라는 영국 회사였죠. 거기서 개발을 한 그 핵심 알고리즘이 가장 중요했죠. 그렇지만 이 핵심 알고리즘이 이와 같은 대국 서비스를 이끌기 위해서는 이 알고리즘뿐만이 아니라 이때 구글에서는 이제 TPU 48개, 요거는 이제 구글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성능 인공지능 프로세서입니다. 이것이 48개가 탑재된 이런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당연히 한 이중화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이런 인공지능 복잡한 알고리즘을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서 요 대국장에 전달을 해줬는데 이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초고속 네트워크가 필요했죠. 왜냐하면 컴퓨터가 대국장에 있지 않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이런 알파고라는 알고리즘을 이런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이런 ICT 인프라 기술들이 다 동원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기술, 컴퓨팅 기술, 통신 기술. 사실은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이런 기술들의 강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이 딥마인드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알파고를 개발한 영국의 딥마인드. 사실 인공지능 분야의 핵심 원천 기술 개발하는 데는 뭐 이만한 기업이 없죠. 지금 구글에 인수가 됐지만,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2017년부터 3년간 1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다라는 신문 기사가 납니다. 뭐 최근에는 흑자로 전환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마도 이제 뭐 알파벳 비즈니스와 연계를 해서 흑자 전환을 노력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레비뉴 측면에서는 썩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대신에 AWS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여기는 사실 본체는 클라우드 서비스고 거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살짝 얹은 거죠. 여기에 굉장한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AWS 서비스는 매년 매출과 순이익이 성장하고 있어요. 멀리 갈 거 없이 이제 우리나라 사례도 보면 포스코, 여긴 철강 회사입니다. 철강 회사죠. 여기 이제 인공지능과 IoT 기술을 용광로에 적용을 해서 효율을 높임으로써 우리나라의 등대 공장 이렇게 선정이 되기도 했죠. 여기에 굉장한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해 주느냐면 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원천 알고리즘을 발전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 우리 목표 중에 하나지만 이거를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사실은 가치를 창출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제 그 인공지능 핵심 기술 개발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이 인공지능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 인공지능 분야는 사실 알고리즘부터 서비스 전역에서 지금 오픈소스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측면에서는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여러분들 뭐 써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서비스 쪽에서 이제 달리라고 해서 이게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그 초거대 AI 모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욜로 이 시각지능 쪽이죠. 그다음에 뭐 딥페이크 쪽 뭐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금 다 오픈돼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트리도 사실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AI 오픈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트리에서 개발을 한 핵심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언어지능, 음성지능, 뭐 시각지능, 자율주행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알고리즘을 오픈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한 사용 기관이 한 1,500개 이상 되고 있고, 그리고 누적 한 3,900만여 건 정도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학교, 기업, 뭐 외국에서도 일부 사용하고 있고요.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매년 또 뭐 추가로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거나 하면 또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면,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요 기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뒤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 딥러닝 기술은 장점도 있지만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차세대 AI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성장하고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딥러닝 기술은 근본적인 한계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학습 능력의 확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훈련을 시키면 딱 그 기능만 하죠. 예를 들어서 사물을 분간한다든지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든지 이런 한 가지 일만 하지, 요 일을 다른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또 그 도메인의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또 학습을 시켜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내부 알고리즘은 블랙박스화 되어 있어서 이것이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떤 루트를 통해서 디버깅을 해야 될지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신뢰성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지도 않은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이제 차세대 인공지능 추진 전략을 수립을 했고, 여기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한 기술 기반을 제공하겠다 해서 현 AI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하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학습 능력을 개선하고 또 신뢰성 확보하고 활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연구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트리에서도 이 차세대 인공지능에 대한 몇 가지 아이템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엑소브레인이라는 언어지능, 딥라는 시각지능의 이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복합대화, 그러니까 단순한 언어를 통한 대화뿐만이 아니라 제스처라든지 표정까지 다 인공지능이 파악하고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복합대화 기술, 그리고 학습 역량 인지학습, 이거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내가 잘 아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잘 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스스로 인지해서 못한 부분을 스스로 학습하는 이런 기술들, 그리고 전문가 의사결정 지원 AI, 이거는 인공지능이 어떤 전문가로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로직이라든지 설득을 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까지 다 도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협업 에이전트, 요거는 인공지능이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인공지능이 서로 협업을 해서 집단지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것들을 지금 애트리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거 이제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엑소브레인 디퓨 요 인공지능 기술은 저희가 2012년, 13년에 국가 주도의 AI 대표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기술들이에요.
하나는 언어지능, 엑소브레인은 언어지능, 그리고 딥뷰는 이제 시각지능입니다. 이 사람의 지능을 이렇게 한 8개로 보통 나누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지능 2가지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고, 사실 요 2012년 13년도에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때였는데 시의적절하게 이제 국가에서 많은 투자를 해줘서 한 10년 정도 이런 기술들을 연구를 하면서 저변이 많이 확대되고 또 이런 핵심 기술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예, 다음은 이게 요즘에 워낙 핫 트렌드라서 잠깐만 소개를 좀 드리고 넘어가려고 제가 이 자료를 좀 넣었는데요. 초거대 AI 모델입니다. 이게 요즘에 신문지상에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체를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대표적인 게 이제 GPT-3라고 하는 오픈 AI에서 만든 자연어 처리 모델입니다. 이 초거대 AI 모델은 뭐냐면 과거에 감히 도전하지 못했던 정도 사이즈의 데이터와 그런 사이즈의 컴퓨팅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남들이 안 해본 정도의 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봤더니 기존의 인공지능이 갖지 못했던 범용성을 조금씩 갖더라. 예를 들어서 이 GPT-3를 만들었더니 정말 사람하고 유사하게 말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범용 인공지능으로서의 브레이크스루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일 발빠르게 이제 네이버에서 이 하이퍼클로바라는 이런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었고요. 뭐 SK텔레콤, 그다음에 외국에서도 화웨이, 뭐 이런 데서 보면 요게 이제 요 숫자가 있죠. 1750억, 6천억. 요 숫자는 인공지능 모델의 파라미터 숫자예요. 그래서 뭐 이 절대적인 게 얼마나 큰지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하여튼 기존에는 함부로 다룰 수 없을 정도의 사이즈의 인공지능 모델이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 GPT-3 정도의 모델을 한 번 훈련시키는데 전기료만 한 50억 정도가 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 번 훈련시켜서 옵티마이즈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본력, 기술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런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많은 새로운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모델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 생태계를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요거는 언어와 시각이 결합된 모델입니다. 요게 이제 달리라는 건데요. 요 인공지능에다가 요런 아보카도를 닮은 암체어를 디자인해봐라라고 명령을 주면 이런 거를 그려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달리도 사실은 약간 오래된 거고요. 요즘에는 일반 회화 같은 것들도 굉장히 멋있게 잘 그려냅니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다양한 유사한 모델들이 있고요. 근데 이 초거대 AI 모델이 우리의 궁극적인 해답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또 이렇게 지식이라는 게 한번 고정되는 게 아니죠. 데이터도 계속 새로 수집되고 난리지가 변하는데 그때마다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현재 이 빅 모델은 닫힌 모델이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처럼 열린 모델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모델을 사람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나머지들은 익스터널 모델로 플러그 앤 플레이 형태로 교체할 수 있게 디자인을 한다든지 뭐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제 이런 연구들이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제가 그 달리라는 언어와 시각지능이 결합된 모델을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어려운 부분이 언어는 우리가 문자로 표현되는 심볼 정보고요. 시각은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받는 시그널 정보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융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필요하고 아직 잘 안 풀리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 거냐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숙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현재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몇 장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딥러닝 기술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확률에 기반한 어떤 수학적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처리하는 방식과는 좀 사뭇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리하기에는 아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잘 처리를 못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사람의 능력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가기도 해요. 그래서 잘 못하는 부분이 이제 다중 감각을 지각하거나 아니면 추론하고 공감하고 뭐 플래닝하고, 이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당연하게 하는 것들을 잘 못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앞으로 인공지능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아마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이쪽 축이 데이터, 그러니까 컴퓨팅 용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쪽 측이 이제 인공지능의 성능, 인텔리전스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스무스하게 발전되는 이 추세를 보시면 달리 GPT-3 이런 얘기들이 있죠. 여기가 초거대 AI 모델의 기술 트렌드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 컴퓨팅을 아무리 늘려도 사실은 이게 약간씩 세츄레이션이 될 거예요. 이미 세츄레이션이 조금씩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쪽 방향의 기술은 이미 많은 부분들이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서 오픈하고 생태계를 육성하고 활용해서 새로운 산업에 적용하는 분야로서 상당히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은 이 트랙대로 갈 거고요. 저희 같은 이제 출연 연구소에서는 사실은 좀 더 사람의 모습을 흉내낼 수 있는 오토노머스 AI 분야로 연구를 추진합니다. 아까 과기부에서 투자를 한 차세대 인공지능 분야도 사실은 이쪽을 추구를 하고 있고요. 이 보시면 이제 복합인지나 자율성장, 뇌인지 이런 쪽을 통해서 사람과 유사한 범용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자, 이런 또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 두 가지의 측면의 연구가 같이 이루어질 거고, 한쪽은 좀 더 산업에 적용이 빨리 될 거고, 한쪽은 좀 더 원천 기술적인 측면에서 양쪽으로 진전이 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합해지겠죠. 이제 이런 형태로 아마 앞으로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공지능 이 발전과 오픈소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 사실 인공지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뭐 초거대 AI 모델을 비롯해서 많은 인공지능이 다 공개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뭐 옛날처럼 어떤 IP 사유화해서 레비뉴를 낸다든지 이런 쪽은 이미 넘어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오픈소스가 많이 그 생태계가 확장 중에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뭐 기계학습, 딥러닝, 그다음에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도 많은 부분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고요.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활용되고 있는데, 사실 아직 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몇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에서 이제 오픈소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뭐 인공지능에서의 오픈소스 도구나 뭐 서비스 측면에서의 플랫폼, 그다음에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 인공지능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이게 오픈이 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초거대 AI 모델 같은 것들이 오픈이 되더라도 이거를 일반적인 컴퓨팅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에서 충분히 활용하거나 뭐 확산할 수 있는, 이러기에는 이제 한계가 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돈도 많이 들어가고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고, 접근성 문제나 이제 뭐 다운로드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됐지만 활용 분야에서의 문제점들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오픈이 아니고 이거를 컴퓨팅 인프라나 데이터 측면에서도 어떻게 이거를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까지 생태계들을 넓혀가고 확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은
이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사업이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런 거를 통해서 오픈소스 연구개발에 대한 활성화 특례 조항 이런 것들을 계속 해오고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통합 플랫폼이나 전체적인 지원 체계를 커버할 수 있는 거버넌스는 아직은 좀 약하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융합 기술이거든요. 융합 기술은 하나의 부처, 하나의 분야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위 레벨에서의 거버넌스가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정부에서 요즘에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풀어야 할 숙제들이 이제 그쪽에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